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7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이천평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모시고 소위 정보통신 강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한지, 정보통신 1등 강국인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나 바른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발제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님 모시고 평준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개인의 개별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전 세계는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교육 분야에 이념 논리를 적용해 교육만큼은 누구나 공평하게라는 허울만 좋은 프레임으로 개인의 역량과 개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평준화 정책을 쓰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평준화 정책, 대안은 없는 것인지 조전혁 위원장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평준화 제도 관련해서 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평준화 정책이 획일적으로 이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또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안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그 이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저희 세대보다 이제 위쪽 어르신들은 고등학교를 다시 과거처럼 입시로 해가지고 선발을 갖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들어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 21세기 들어가지고 이 고교 입시제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입시제도로 다시 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평준화 배정이라는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평준화가 가져온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단순히 뭐 요약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또 보면은 그 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평준화 이 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또 교육이 두 번째로 교육이 획일화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또 이제 나눠 보면요. 물론 뭐 대한민국에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제가 이제 적어도 이 대한민국 교육하고 관련해서 특히 평준화 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여러 뭐 이제 리터러처에 나온 것들 정책 토론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그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학력 하향 평준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교육의 획일화를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학력 하향 평준화 문제의 해결 방법은 결국은 학교 간 경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 간 경쟁 그리고 선생님들도 경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학생들만 애꿎은 학생들만 경쟁을 시키게 되고 이 학생 경쟁의 뒤에는 바로 또
소위 사교육 경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나쁜 경쟁을 갖다 지양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교육을 갖다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학원들이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경쟁을 갖다 합니다. 무지하게 경쟁을 갖다 하는데 왜 경쟁을 갖다 하느냐? 우리가 뭐 경쟁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경쟁을 갖다 하는 것은 경쟁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간의 이런 경쟁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학교의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학교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고 그 서비스가 학력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소중한 교육적 가치가 되었던 그런 그 가치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게 사실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이 교육 획일화의 대척점은 결국은 교육의 다양화겠죠. 그런데 다양성은 아시다시피 이 자율과 자유에서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지금과 같은 관료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료적 통제를 과감히 깨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측정되지 않으면은 평가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으면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을 드러커 프로세스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요. 가장 특징적인 변화, 특히 이 하향 평준화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교육의 평가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있는데요.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 2017년까지, 그러니까 문정부 전까지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전수조사로서 이 성취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샘플 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집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갖다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변경을 갖다 했느냐 하면은 일제고사다 그러면서 이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전수조사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소위 말하는 좌파 교육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4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보면은 지역별 모의고사나 아니면 평가고사를 거의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국 단위 평가가 아예 없고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단위 평가를 이제 친다는 것이 언제 치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어떤 모의고사는 서울이 그달에 칠 때 빠지고 어떤 모의고사는 또 경기도가 빠지고 어떤 모의고사는 또 다른 지역이 빠지고 해가지고 전국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전국이 동시에 치는 모의고사는 고3 들어가야지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동안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학력에 대해 가지고 거의 깜깜이로 있다가 이제 현실을 갖다 직시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고3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완전 깜깜이 상태로 있다가 고3 들어가가지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갖다 칠 때 그때 자기가 전국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요즘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보도된 걸 갖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자기의 그 이 실력, 뭐 영어 실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국어 실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시험을 갖다 안 치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학원 가가지고 돈 내고 소위 말하는 레벨 테스트를 갖다 칩니다. 참 정말 엉망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 교육 시스템, 공교육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갖다 위탁받은 학교가 그 품질을 그 어떻게 보면은 보장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갖다 지금 방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게 이제 학부모 학생들이 사립 기관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돈 내고 야매 시험들을 갖다 봐가지고 답답함을 갖다 풀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완책 부분이 바로 학교 자율과 자유 그리고 다양화를 어떻게 그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예를 갖다 들겠습니다. 서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한민국의 사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학교보다는 또 고등학교가 더 높고요. 이 서울의 경우에 고등학교 약 32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성화고하고 그리고 특목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학교의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200개 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거의 뭐 공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공립화된 또는 관립화된 이 사립학교들을 정말 사립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정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립은 저는 세 개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그 사립학교가 그 각각 독특한 커리큘럼을 편성한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편성할 자유가 있어야지 사립입니다. 두 번째가 학생 선발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등록금을 책정할 자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유를 가지는 것이 저는 사립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립학교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사립 니네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가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강제로 셧다운 시킨 거에 대해 가지고 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보상금이죠. 그걸 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정부의 평준화 정책 때문에 사립이 이 세 가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자유를 빼앗긴 것에 대한 이거는 보상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심지어 사립학교조차도 자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립학교들이 거의 노예 근성이 그 몸에 배버렸다.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같은 대안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700개 정도의 대안학교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대안학교하고 홈스쿨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안교육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목적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의 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안학교로 빠지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그 예산으로 지원되는 교육비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 지원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라는 게 지금 보면은 정말 티칭 위주죠.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 있고 학생들은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하는 걸 다 듣고 요새 뭐 토론급 교육이라고 좀 하긴 하지만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그 20세기 그 산업화 시대에 일반 통행식의 그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런 교육 방식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그 자신의 이 모르는 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최대한 학습 자원을 갖다 많이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배움을 갖다 하는 이런 티칭의 교육에서 이 학습, 러닝의 교육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학교 안보다 러닝에 있어 가지고는 학교 밖에 학습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밖에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학습 자원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잘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묶어내는 것이 학교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영국의 학교들이 포괄예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각 교육 활동마다 이게 꼬리표 붙은 예산들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 예산을 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학교당 얼마나 다 전체 럼썸으로 이렇게 그 예산 지원을 갖다 하면은 그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또 학생들의 개성이랄까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 포괄적으로 받은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이 포괄 예산도 학교의 자율성 그리고 자유를 증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차터 스쿨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공립화되어 있는 사례이지만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어느 학교를 갖다 선택할래 그러면은 대부분 사립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경쟁력이 낮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립이 위탁 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교 조금 더 뭐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학교를 기존 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라는 특색을 갖다 가지고 학교를 갖다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제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기술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실은 이 교육 분야, 학습 분야에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그 교육 분야에 소위 에듀테크 분야로 사용될 경우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세계 많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다양한 실험을 다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듀테크 기술, 이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그 에듀케이션이 결합한 에듀테크가 하나의 큰 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별 단위 학교에서 잘 활용을 해서 학교의 다양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교육의 시원적인 수요자이자 자신의 세금을 갖다 내가지고 학교라는 것을 있게 만드는 바로 학부모, 시원적 공급자죠. 이 공급자인 학부모, 학생의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교육 수요자 위주의 교육 정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교육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 그 관련한 저는 다양한 이 지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평가돼야 되고 또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학업성 지도평가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까지도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들이 또는 국민들이 내가 배우는 내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게 아니고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지 않고 나서부터는 아예 다시 깜깜이 암흑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급식 만족도 조사부터 해가지고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저는 개발해서 공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밑에는 뭐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하면은 개개인 맞춤형 어떻게 보면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교육은 개별 학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혁신학교 평가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만 혁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토론 수업이라고 하면은 TV 틀어놓고 애들 보고 그거 보면서 한 시간을 다 보내고 1년 내내 무슨 사회 수업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토론을 하고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배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업성 지도 평가를 하면은 학업성 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학교보다는 혁신하는 학교가 시급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 평준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교육의 획일화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안교육이나 학교 밖 외부의 교육활동 지원, 수요자 중심 교육, 포괄 예산제도, 대안학교 등 다양한 보완책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평가에서 혁신학교를 허용할 게 아니라 학교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 말씀 정말 깊게 새겨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지금 한 9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아마 교육은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빨리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토론 때는 다른 의견도 좋고요. 아니면 또 조준혁 위원장님 말씀에 또 첨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첨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권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양진석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교육을 없애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에서 하는 공부로 저 실력을 늘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학교 간의 경쟁, 또 평가 지표의 개발,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고 그러나요? 네. 수준별 그 현황은 어떤지,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뭐 이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지 어떤지 조금 현황을 고교 중고등 학교에서의 현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좀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수업들이 그 일부 자사고를 갖다 빼놔놓고요. 특목고 자사고를 갖다 빼놔놓고 그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기죽인다 그래가지고요. 애들을 서열화하고 기죽인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제가 보기엔 거의 100% 학교에서 그 시도를 갖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 그리고 채팅창으로 지금 신백훈 선생님, 이종천 선생님께서 채팅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백훈 선생님께는 의견 주셔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지. 예. 이 부분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는 교육의 정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교육이라고 불리는 이제 학원 뭐 가외 이런 것들은 교육의 암시장이죠. 근데 정규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하면은 암시장은 아무래도 뭐 저기 역할을 갖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정규 시장이 역할을 갖다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암시장이 번성을 갖다 하게 되고, 이 암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넣고 돈 먹기, 그러니까 크게 베팅하기의 시장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회교육이라는 암시장은 부모들에게 나한테 오지 않으면 니네 애들은 뭐 저기 인류 학교를 갖다 갈 수 없어라는 공포심을 갖다 조장시키는 또 공포 마케팅을 갖다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육의 정규 시장인 이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살아나면은 암시장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사들이 서로 이 경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또 학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갖다 받고 그리고 교육 사다리도 복원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교육 정책이 나는 타겟이 잘못됐던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은 공교육을 제대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공교육 살리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결국은 뭐 저기 그 학교 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기득권 집단이라는 노조가 학교의 변화를 갖다 강고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고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 불만은 높아가고 하니까 어디를 갖다 눌렀는가 하면 교육의 암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사교육을 갖다 계속 눌렀거든요. 그런데 그게 눌러지나요? 안 눌러지죠.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갖다 이제 정부가 누르게 되면은 그게 더 비틀어지고, 최근에 보는 왜 저기 아파트값 급등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학교를 갖다 제대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양 선생님께서 수준별 교육을 갖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준별 교육을 갖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입니다. 수능 성적 등 이 성적 공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좀 말을 갖다 적나라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무슨 학교들을 1등부터 천등, 1등부터 만등까지 줄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갖고 올 어떻게 보면은 베네핏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 2년을 공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어느 학교는 올라가고 어느 학교는 떨어지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학교는 빨리 올라가고 어느 학교는 빨리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각 학생들의 성적들을 제대로 공개해가지고 연구자들이 물론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연구를 하면은 학교별로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A라는 학교는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을 중상위권으로 올려주는 학교구나. B라는 학교는 잘하는 애들을 완전히 이게 이 엉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학력을 떨어뜨리는 학교구나. 또 C라는 학교는 정말 바닥을 갖다 기는 학생들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으로 올리는 학교구나.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 공개가 갖는 장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야, 내는 중학교 에서 이 바닥을 기는 애인데 얘가 갈 만한 학교는 어디일까? 라는 것을 사실 또 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신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를 갖다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창으로 초이 빈센트 선생님께서 그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차기 우파 교육감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부산은 아마 깨진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걸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육감 후보 중에서 뭐 빅3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박선영 교수님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의 조영달 교수님 뭐 이렇게 세 사람을 갖다 빅3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뭐 한 2주 정도 됐나요? 3주 정도 됐나요? 교육감 단일화를 갖다 하는 한 기구에서 저희들한테 초청을 갖다 해가지고 뭐 발표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갖다 드리는가 하면 그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나는 단일화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선영 의원님, 전 의원님, 그리고 조영달 교수님 다 흔쾌하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약속을 갖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갖다 하면서 또 단일화 기구가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내가 그 기구를, 이 기구에 관여하는 분들한테 단일화 기구부터 좀 단일화 하자. 그 이야기를 갖다 드렸고요. 그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엊그저께 단일화 기구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단일화 기구를 갖다 단일화하기로 약속을 갖다 하고 같이 그 행동 통일을 갖다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고요. 지금 그 각 지역별로 좀 이 단일화 프로세스가 계속 프레자일한 지역들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한 그 당시에 이제 단일화 기구가 가지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번에 교육감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경각심들이 다들 높아 있는 상태, 하이 얼러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이번에는 꽤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만이라도 그 단일 후보를 갖다 뽑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선을 전국적인 이벤트로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서울 그렇게 해서 이 뽑힌 서울교육감이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뭐 저기 그 방송들을 갖다 많이 하고요. 단일화 토론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뽑힌 서울교육감하고 시도교육에 보면은 이제 17개 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교육감 가운데 서고 나머지 이제 그 교육감들 16분들이 함께 사실은 그 정치 광고도 하고 우리 17명이 전국에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교육감 후보입니다라는 것을 함께 마케팅을 갖다 하자 이런 제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금 단일화 프로세스가 매끄럽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17개 이제 이 단일 대호에 들어가실 분들한테 이제 뽑으면서 셀렉션을 하면서 국민들 그 단일화가 각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됐다 손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 사람이 가령 어떤 지역의 그 보수우파 대표 후보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인식이 가능하게 만들자 이런 제안을 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저도 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사실 교육감 선거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뭐 그 정원의 내용보다는 이제 당 위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보수 쪽의 교육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불리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단일화를 통해서 또 인물을 알리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조동근 대표님 말씀 주세요. 네,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셔갖고 이제 우리도 좀 차례가 된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혁신학교를 조금 소개를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그 혁신학교가 그거 진짜 좀 심각한 지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량식품을 갖다가 혁신식품이라고 포장해서 되겠습니까? 예컨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프로세스가 있고 뭐를 가르치느냐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혁신학교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가르치죠? 그게 좀 전혀 안 알려져 있거든 보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TV 토론 뭐 그 보면서 뭐 다시 토론하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혁신학교에서 혁신의 그 컨텐츠가 뭔가를 공개를 해야 돼요. 학부모들한테. 그렇지 않고서야 그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많이 받고 올 텐데. 그래서 그 혁신으로 가장한 불량 교육이 바로 근원지가 혁신학교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혁신학교를 한번 들었어요. 리포트를. 그냥 기절초풍을 했다. 모든 게 다 혁신이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다든 뭐 일탈 행위를 다 혁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맨날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은 일렬로 세우면서 얻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한 번 볼 수 있는데 그 위치를 갖다 평생 안 보고도 살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지만은 지금 현재는 고3 직전에 한번 다시 고3 올라가고 나서 한번 보면서 그 컬처럴 샥이 오는데 그러면은 반대 논리로 일렬로 세워서 자기 위치를 갖다 찾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리고 일렬로 세우지 마. 여러 번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여러 줄을 세우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이끌려가는 그러니까 일제 고사 뭐 일제히 뭐 해가 줄 세운데 그런 그 진부한 논리에 왜 이렇게 맨날 우파가 당하죠 보면은 네, 그거는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맨날 그 하는 얘기에 그 상투적인 거 좀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왜 그걸 우리가 혁신을 갖다 내용을 모르면서 돈을 대는지 그 질문 또 하나 왜 맨날 갖다 뻔한 얘기에서 우리가 당하는지 예, 그거 좀 질문 겸 코멘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설명 다 하셨잖아요. 아니 뭐 질문을 다 하시면서 설명을 그 혁신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혁신학교 어떻게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게 궁금하다고 보면요. 뭐 소위 말하는 그 이제 혁신학교 지정을 할 때 형식적으로는 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뭐랄까요, 총의를 갖다 모은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혁신학교다 그러니까 뭐 용어가 좋아 보이잖아요. 좌파 특유의 용어 혼란 전술 같은 이제 쓰는 건데, 게다가 이게 제가 그 발표 자료도 써놨지만은 도노 혁신이라는 걸 갖다 사는 굉장히 천박한 모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학교 처음 지정될 때 보면 5,500만 원,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인가 줍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3,500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갖다 더 지원을 갖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이 지원되니까 뭐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좋겠지 해가지고 혁신학교 하자 그랬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학교라는 게 무슨 지금 정교조를 갖다 포함한 좌파 진영들이 맨날 얘기했다는 게 이제 이 비판적 사고, 민주시민 교육 뭐 이런 것들 갖다 계속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주변 지식이랄까? 기초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나서 그 근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적 상황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갖다 해서 이제 비판적 사고가 생기는데, 아예 비판적 사고가 이렇게 그 씨앗이 클 만한 기초 지식 자체를 갖다 공부를 갖다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학부모들한테 다 뽀롱이 나버렸어요. 뽀롱이 나가지고 혁신학교 새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이제 막 어떤 그 학부모 엄마는 삭발까지 하고요. 요즘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이제 좀 깨셔가지고 건조 화환을 갖다 잘 보내요. 혁신학교 새로 지정한다 그러면 건조 화환이 뭐 한 100개씩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들이 보낸 것도 있고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에 사는 이웃들이 보내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도 이 혁신학교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천표 선생님께서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신동춘 선생님, 이천표 선생님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표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저는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요자 중심 교육이다, 뭐 맞춤형 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진정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가 그리고 그런 그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교육 내용을, 그러면 사정이 전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맞춤형 교육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얘기에 주된 거는 뭐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교육 수요, 그거를 파악한 적이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네. 교육 수요를 선생님은 무슨 학교가 평가 시험 이런 거를 서너 번 하면은 이제 학교의 이제 순위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선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를 갈지 학교 선택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네. 이 과목 학생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과목에 어떤 수준을 원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 네. 이런 수요 조사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수요 조사가 제가 짐작하건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수요 조사를 위한 어떤 노력, 뭐 그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네. 이 정부 들어가지고선 뭐 데이터 댐 뭐 이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뭐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그 교육 수요 이것도
과목에 따라서 학생에 네. 따라서 차등이 있는 그런 수요 이런 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수요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뭐 교육 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교육 수요자들이 뭐 이런 거죠. 내가 학부모라 해도 내 아이를 위한 교육이 뭐가 필요한지를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이춘미 교수님 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수요조사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상이 이제 변화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들이 뭐 여러 의견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소위 이제 교육 전문가들하고 일반 사회 전문가들이 이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바꾸는 그런 정도의 국가적인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혁신이라는 것은 저는 국가 단위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교 단위 또는 개별 교실 단위에서 저는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학교가 됐든 간에 선택권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자율권 그런 것들을 갖다 주게 되면은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에 대해 가지고 학교들이 스스로 저는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해보면은 그렇게 찾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왜 이제 이 포괄예산제를 갖다 이야기가 됐는가 하면은 포괄예산제 저는 이게 좀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예산제를 하면은 꼬리표 붙은 그 교육 활동에 대한 각 예산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학교 전체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꼬리표를 갖다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꼬리표 없이 럼섬으로 이제 그 예산을 갖다 주면은 그 학교나 지역 사정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다 발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보다 좀 더 나아가면은 외국에서 하듯이 그 스웨덴이나 아니면 영국 같은 데서 하듯이 학생 1인당 교육 바우처를 갖다 지원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가 가령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1인당 평균적으로 약 1,000만에서 1,100만 원 꼴의 예산이 학생 1인당 들어갑니다. 근데 초등학교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립초등학교가 대충 1년 교육비가 비싸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립초등학교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공립학교에 이게 보낼 때 들어가는 그 돈으로 사실 사립학교의 교육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을 갖다 할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한테 교육 바우처 형식으로 저는 그 교육 예산을 지불을 갖다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자기한테 가장 맞는 학교를 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 주면은 교육 수요 파악은 저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되고 교육 수요를 갖다 만족시키는 학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 몇 개국에서는 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동준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조 의원님 그 발제 감사하고요.
예, 그 자유주의 교육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대개 아마 조 의원님 발제에 다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고 뭐 우파 교육감이 되면 다 그런 내용으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질문보다는 제가 그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좀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혁신학교의 그 교장을 되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는 교육 경력이 안 된 그 젊은 교사들이 바로 교장으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주로 전교조들이 거기에 이제 뭐 응모를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학교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요즘에 이제 교장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러냐? 교사들이 교장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학교의 그 어떤 위험이나 질서가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교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학생 인권 해가지고 학생 인권이 주로 뭐죠? 페미니즘, 뭐 학생 인권에서 그 임신할 자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전교조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전교조는 교육의 질,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보다는 이념적으로 뭐 반미 교육이고 뭐 전부 이런 것들 이런 거로 해보니까 우리 교육 현장의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자꾸 이념적으로 이상한 젊은이들만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이념화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고 교육을 뭐 순수하게 수요자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교육의 정치화라는 게 뭐냐?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것은 다 실패한 거죠. 정치, 경제, 교육 다 실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육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전교조에 맡겨서는 우리 교육이 뭐 붕괴된다고 보고 결국 이제 전교조의 교육 이념은 결국 국가가 전부 획일적으로 전부 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거기 종속을 시키고 교사를 종속시키고 하니까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국가가 그러니까 교육인적 자원부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모두 지금 뭐 대학부터 전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고 거기 무슨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이 꼼짝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육청은 또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뭐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진짜 1, 2, 3위 기술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들이 미국에서도 다 그렇잖아. 실리콘밸리나 그 최고 인재들이 창업을 함으로써 그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전부 획일적으로 그야말로 하향 평준화에 열심이고 하향 평준화 달성은 결국 강제적인 국가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은 보수의 교육감 출마하는 분들이 그 쓴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화를 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시 보수가 교육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조전혁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좀 당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뭐 질문도 아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저희 고혜영 선생님께서 네. 시민사회에 정말 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학생인권조례 관련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몇 개 이제 카운티를 갖다 보면은 어떤 카운티 모든 카운티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의 그 권리 의무 장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카운티가 아마 이 교육의 질이 높은 카운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페어팩스 카운티에 들어가면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SRR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SRR이 뭔가 하면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라는 근데 뭐 굳이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 권리 의무 장전 그 정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학생 인권조례 보면은 전부 학생들의 권리만을 갖다 계속 하여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권리와 밸런스를 갖다 맞추는 의무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고 그게 교육의 문화로서 정착돼야 된다고 믿는 바고요. 바른 사회를 갖다 포함한 우리 건전한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캠페인을 갖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얘기하면 사실 1시간을 말씀하셔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언급하시는 걸로 지나갔는데요. 저희 다음은 고혜영 선생님께서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을 직접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혜영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듣고 저희 이병혜 선생님께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영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고 학부모 활동을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가장 먼저 혁신교육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리고 뭐 자유학년제라든지 고교학점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타 시군구보다 저희 경기도에서 사는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이 피해들을 보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혁신교육이라고 하고 해갖고 아이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은 지원들이 있으니까는 그것들을 저희도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혁신교육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저희도 막 이거를 환영을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리고 또 저희가 봤더니 그만큼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고 그만큼의 그 담당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교장 선생님들이 계속 행사를 해야 되고 뭐 계속 축제 같은 걸 해야 되고 뭔가를 해서 막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지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교장도 지치고 학부모들은 처음에 초등학생이다 보니 뭘 만들기를 하고 뭐 학교가 맨날 알록달록 꾸며지고 하니까 좋은데 선생님들이 힘들고 아이들이 정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고 그런 서류들을 계속 써내야 되고 막 하는 것들을 보고 경기도에서 이미 시작된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물론 모르겠어요. 저희 광명이나 이 근처 또 제가 또 어떤 이런 교육에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있고요. 이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대한민국 학부모 입장에서 초, 중, 고를 다 키우고 있는 거친 학부모 입장에선 초등은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계속 무슨 북한의 아이들 뭐 꼽아 놓고서 막 계속 재롱잔치 시키고 계속 발표시키듯이 그런 짓이 되고 있고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아주 말은 좋습니다. 1학년, 2학년, 뭐 3학년을 통으로 묶어서 한 가지 테마를 갖고 주제를 갖고 쭉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TV 뭐 틀어놓고 아이들에게 뭐 자기주도 학습권을 뭐 어쩐다고 하지만 그냥 아이들 멀뚱멀뚱 네이버 뒤져와서 똑같은 말들 그냥 발표하고 선생님은 그냥 듣고 이게 참 말은 좋아요. 말은 좋고 이게 선생님들이 그만큼 역량 강화가 되고 그만큼 이게 준비가 되어져서 어떤 이런 제도들을 이 교육 현장에 뿌릴 때 교사들이 먼저 자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자기 스스로들 이 교육을 현장에서 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질을 인큐베이팅할 그런 시간들을 전혀 없이 위에서 그냥 혁신교육 뭐 자유학년제 딱 시작해. 그러니까 그냥 시작해버린 게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네이버 검색하고 학교에서 그냥 놀다 오고 그리고 원하는 거를 네이버나 이런 데서 짜맞춤을 잘해서 낸 아이들은 수행으로 분명히 서열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 눈치 잘 보는 아이들이 점수로 분명히 서열화를 아직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아이들이 자유학년제 중에서 뭐 그
지역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진로 체험 이런 자기 탐구의 시간을 갖는다고 아주 명분은 좋고 말은 좋은데 현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할 곳이 없어요. 뭐 학부모들이 좀 유능하신 학부모들이 와서 뭐 자기 직업군을 교실에서 뭐 설명하고 하는데 뭐 좀 그게 뭐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동네, 학군이 안 좋은 데 아이들은 와줄 부모도 없고 의사를 직업군으로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없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동네에 그냥 일괄적으로 미술학원 하나 있으며 가위바위보에서 떨어지며 나는 진로가 미술이 아닌데도 가서 그냥 미술 학원 가서 두세 시간 듣고 그냥 따라다니다 그러고서는 예쁘게 글 잘 써서 레포트 제출하면 상을 받고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점수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가면 이게 25년부터 뭐 시행이라 하는데 경기도 특히 저희 지역은 시범 지역이라 갖고 이미 벌써 시작을 했고 마을온이라고 해갖고 아주 글은 좋고 뭐 성과도 좋고 막 합니다. 성과 공유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너무 말뿐인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 교육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정해서 내가 진로가 저 학과를 탐색해보고 싶다. 말은 그렇습니다. 저 과를 한번 탐색해보고 싶고 내가 대학에 뭐 예를 들어 생명과학 쪽을 갈 거면 미리 생물 쪽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반별로 수업이 아니라 그 선택 과목을 해갖고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지만 현장에선 아이들은 자기의 진로라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점수가 잘 나오는 아주 쉬운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과목을 공부는 학원을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 이동 수업은 그냥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좋다. 학부모들이 좋아한다. 수요조사 물론합니다. 저도 왔고 저희 아이도 하지만 좋다라고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에서는 뭐 하나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게 다 내신에 반영이 되고 뭐 선생님이 평가 지표가 돼버리니까 만족한다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는 다 뒤돌아서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도 이재정 교육감님 만나면 경기도가 마루타냐 왜 이러냐 밑에서 듣고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위에서 대학 시스템을 바꿔라라고 요구도 합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희 항상 하는 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교복 때도 그랬고 제발 이 교육에서만큼은 정치가 빠지고 아이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수 성향의 선생님들도 진보 성향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 방에서는 보수 성향의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지 못해서 뭐 지금이 좌파가 잡고 있고 우파가 잡고 그렇게 하고서 하고 그냥 말지 마시고 더욱더 많이 움직여 주시고 더욱더 많이 저희들도 지원하고 당소가 뭐 힘이 필요하시면 따라갈 수 있고 합니다. 근데 그냥 뒤에서 뭐 이렇게 안 하고 좀 많이 좀 앞장서서 소리를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바람이고 끝으로 교수님께서 그때 하셨을 때 그때 물론 저희 아이들이 어렸는데 학교별 뭐 100대 200대 리스트 쫙 했을 적에 그 자료들을 저 또한 목동에서 뭐 돼지맘이라는 소리를 듣는 엄마였지만 그 지표를 갖고 많이 활용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갖다 악용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교가 그 지표를 갖고 발전을 하고 좋은 데 썼더라면 계속 힘을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를 서열화한 거 막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악용한 것 때문에 그게 힘을 받지 못하고 그래 됐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과 반성을 해봅니다. 선생님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또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학부모의 푸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병현 선생님 말씀 주시고 조준혁 선생님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현 선생님 지금 말씀 주세요. 저는요, 좋은 말씀, 우리 조전혁 교수님의
평준화, 하향 평준화하고 획일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현장에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따로 조준호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냥 하나 더 덧붙인다면 사람 만드는 교육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늘 하던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시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어서요. 우리 나중에 만날 때 이제 이 아이들 수도 적어지고 굉장한 발전이 있는데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시설 면에서도 좀 새롭게 어떤 학교를 만들어낸다 그럴까요? 그런 면들도 한번 지금 말씀 안 하신 부분이라서 조금 덧붙여서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 문제 해법이 힘든 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교육 철학이 다 다른데 문제가 있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 다르고 학부모들도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자율성과 다양성 정말 필요하고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책무성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갖다 묻고 하는 교육행정 시스템 이런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전영 위원장님 좋은 발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현장을 제발 왜곡하지 않고 교육 정책 결정자들이 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만 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김희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시장경제 복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교수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